달빛이 비추는 조선 한양 외곽의 길을 따라 젊은 선비 하림이 과거 시험을 보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가난한 선비 가문 출신이지만 총명한 두뇌와 진중한 성품으로 스승들의 사랑을 받던 청년이었죠. 그는 잘생겼고 눈빛이 깊었으며 손에는 항상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학문에 진심인 사람이었답니다. 며칠 쉬어가기 위해서 하림이 들어선 여관은 은은한 등불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그는 초연이라는 이름의 기생을 만나게 되었죠. 초연은 일반적인 기생들과 달리 아름다운 얼굴과 말씨, 따뜻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위에 덮인 인정 많은 웃음이 여러 손님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만들었답니다. 우아하게 차를 따르는 초연의 손길이 하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연의 하얀 손은 마치 봄날 피어나는 매화꽃처럼 섬세했고 그녀가 음식을 나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주변에 퍼졌죠. 하림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기품을 느꼈습니다. 초연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울려 퍼졌고 초연 역시 하림의 태도와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을 느꼈답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끌림이 흐르고 있었죠. 공께서는 어느 고을에서 오셨사옵니까? 초연이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마신 후 대답하였습니다. 먼 남쪽 고을에서 과거를 보러 왔소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니 여정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소이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초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둘은 첫 만남에 서로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등잔불 아래에서 초연의 고운 얼굴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고 그녀의 살짝 풀어헤친 의복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하림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둘이 나누는 대화는 처음이었지만 초연의 눈빛은 단순한 응대가 아닌 깊은 유혹을 담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인 접대로 시작했지만 하림의 진중함과 따스한 눈빛에 초연 역시 점차 진심으로 그에게 끌리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고 눈빛 교환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여관의 다른 소리들은 모두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만이 남은 듯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초연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자리를 옮겼고 말을 건넬 때마다 하림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했죠. 하림의 얼굴은 점차 붉어졌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초연의 유혹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을 느꼈지만 선비로서의 예의와 본분을 잊지 않으려 온갖 애를 썼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하시겠사옵니까? 초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기생의 일이 아닌 진정한 이끌림이 담겨 있었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였으나 초연의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불을 끄자 방 안은 달빛만이 스며드는 어둠에 잠겼죠. 그들의 사랑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마침내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기다려온 운명처럼 그들의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어우러졌답니다. 둘이 사랑에 빠진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림과 초연은 여관의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죠. 초연은 기생으로서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짬짬이 하림을 찾아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림은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여관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여관 전체로 번져나갔죠.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여관을 가득 채우자 잠에서 깬 사람들은 다급히 여관 밖으로 달아났답니다. 초연도 다른 기생들과 함께 당황하면서 여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주변을 살폈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여관 주인은 물을 깃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초연은 문득 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하림 도령께서는 어디 계시옵니까? 초연이 다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초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림이 여전히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불길로 가득한 여관을 향해 달려갔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초연은 그 누구의 만류도 듣지 않았답니다. 하림 도령, 하림 도령. 초연은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관 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나무 기둥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초연은 눈을 찌르는 연기와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하림의 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하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불길이 치솟는 여관 안으로 들어간 초연의 눈앞은 온통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뿐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초연은 오직 하림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죠. 타오르는 나무 부스러기가 그녀의 피부에 떨어져도 초연은 아픔도 잊은 채 하림의 방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초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림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림은 이미 연기에 질식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초연은 즉시 그의 곁으로 달려가 어깨 아래로 팔을 넣어 그를 부축하였답니다. 하림 도령, 정신을 차리세요. 초연은 하림의 귀에 대고 외쳤지만 하림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화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초연은 불길 사이를 뚫고 나가야 했죠. 발밑의 바닥은 뜨거웠고 머리 위로는 불타는 석가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관의 출구가 보이자 초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불타는 큰 기둥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죠. 초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하림을 감쌌고 그 결과 기둥의 불길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답니다. 고통을 참으며 초연은 겨우겨우 쓰러지듯 하림을 안고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림은 양쪽 눈가에 심한 열상을 입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얼굴이 불길에 휩싸여 깊은 화상을 입었죠. 초연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크게 손상되어 피부가 일그러지고 바뀌어서 마치 불에 탄 귀신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답니다. 의원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연은 오직 하림의 회복만을 빌며 묵묵히 눈물을 삼켰답니다. 여관에 난 불이 완전히 진압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관 건물의 일부는 불에 타 무너졌지만 다행히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아 일부 객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관 주인은 잔존한 건물을 복구하며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관 주인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초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초연이 하림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답니다. 초연은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죠.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고 그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화상으로 인해 일그러지고 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초연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였으나 화상으로 인해 너무나도 흉측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더 이상 초연이 기생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그녀를 여관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기생은 얼굴이 중요하여서 지금과 같은 흉한 모습으로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초연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초연은 여관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림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초연은 여관을 나오면서 받은 전대의 돈으로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림을 그곳으로 데려갔답니다. 초가집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진 작은 방, 거정 몇 장이 전부인 공간이었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기도 하였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답니다. 그곳에서 초연은 하림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하림을 바라보며 그가 눈을 뜨길 간절히 기도하였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은 불길과 함께 무너져 내렸지만 하림만은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옮겨온 그날 밤, 며칠간 의식이 흐릿했던 하림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하림은 당황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죠. 여기가 어디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오? 하림이 불안에 떨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연은 즉시 하림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은 여전히 맑고 다정했죠. 초연은 하림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괜찮사옵니다, 하림 도령. 단지 가벼운 열상이니 시간이 지나면 곧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실 하림이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으나 이는 하림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죠. 하림은 초연의 목소리를 듣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서 초연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하림은 흐릿한 시야로 초연이 있는 방향을 향해 미소를 지었답니다. 초연 낭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오. 그대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이 따뜻하오. 하림의 진심 어린 말에 초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초연은 하림이 보지 못하는 사이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하림의 눈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는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답니다. 초연은 그날 밤 하림이 잠들자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외모는 돌이킬 수 없더라도 반드시 하림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죠. 하림의 눈을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한 초연에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였습니다. 하림을 간호하고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죠. 취해진 얼굴 때문에 더는 기생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초연은 오랫동안 기생으로 지내며 몸에 밴 고운 자태와 우아함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맡아 하고 논밭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나르는 품팔이 일을 시작하였죠.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실을 읊던 손이 이제는 거친 노동으로 갈라지고 피가 맺혔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다 보니 곱고 우아했던 허리는 점점 휘어갔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림의 눈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초연이 마을에서 장작을 나르던 어느 날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보고 귀신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여자라며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초연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얼굴에 천을 가리고 더 열심히 장작을 나르며 일에 집중하였죠. 비록 마음은 상처를 입었지만 초연은 묵묵히 견디며 일을 이어나갔답니다. 저녁이 되어 초가집에 돌아온 초연은 하루 동안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소중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림에게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죠. 하림이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면 더 가슴 아파할 것이기에 초연은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감추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사옵니다. 도령의 눈은 어떠하신지요? 초연이 하림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픈 보이지 않으나
초연 낭자 덕에 저 또한 편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림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지만 초연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의 노동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초연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웠답니다. 어느 날 초연은 장터 주막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 허기를 달래던 그녀의 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왔죠. 몇몇 장돌뱅이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을 뒤편에 있는 험한 산 기슭 절벽에서 자라는 신비한 약초에 관한 내용이었답니다. 그들은 그 약초가 눈먼 사람들의 눈까지도 뜨게 할 수 있는 진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약초가 자라는 곳이 매우 위험한 절벽이어서 쉽게 채취할 수 없다고도 하였죠. 초연은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초연은 조심스럽게 장돌뱅이들에게 다가가 약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초연은 그들이 말한 절벽의 위치와 약초의 생김새를 모두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하림에게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산으로 향했죠. 여러 시간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절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절벽 중턱에는 푸른 잎과 보랏빛 꽃을 가진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죠. 초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림의 눈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돌뿌리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손이 찢기면서도 그녀는 한 발짝씩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약초가 있는 곳에 도달한 초연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뿌리째 캐었죠. 그 과정에서 바위가 무너져 그녀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끝내 약초를 손에 넣었답니다. 상처에 흐르는 피와 온몸의 통증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은 하림을 위해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와 먼지로 더 흉측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녀는 소중히 품에 안고 온 약초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작은 나무 그릇에 담았죠. 하림은 초연이 돌아온 기척을 느끼고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였답니다. 오늘은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하림이 초연의 방향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게 그냥 평소 하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초연은 가볍게 둘러대며 서둘러 약초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절구에 약초를 넣고 정성스럽게 빻기 시작하였죠. 약초의 싱그러운 향기가 초가 집안에 퍼지면서 초연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였답니다. 약초가 충분히 곱게 빻아지자 초연은 깨끗한 물을 조금 넣어 약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천 조각을 찢어 약즙에 적신 후 하림의 눈가에 조심스럽게 발랐죠. 이 약은 쓰리실 수 있사오나 조금 참아주십시오. 초연이 다정하게 말하며 약을 발랐습니다. 하림의 눈에 약즙을 바르는 동안 초연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약초가 효과가 있어 하림의 눈이 다시 뜨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시력을 되찾았을 때 자신의 흉측해진 얼굴을 보게 될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답니다. 이 약초로 인해 하림 도령의 눈이 다시 뜬다면 나는 계속 이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초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추해진 내 얼굴을 보면 하림 도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하림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닦아냈죠. 약을 다 바른 초연은 하림의 눈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천을 풀지 말고 깜깜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일렀죠. 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연의 말을 따랐답니다. 약초를 바르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하림은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싸고 있던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의 눈앞에 흐릿하게나마 방 안의 모습이 들어왔죠. 하림은 자신의 손가락을 들어보며 시력이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방 안의 가구들, 모든 것이 점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림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죠. 그는 드디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답니다. 초연 낭자, 어디 계시오? 내 눈이 다시 보여. 하림은 기쁨에 넘쳐
초연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초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림은 그녀를 찾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죠.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초연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하림은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다가갔죠. 초연 낭자, 내 눈이 다시 나았소. 이게 다 그대 덕분이오. 하림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하림과 마주하였습니다. 하림의 눈에 처음으로 비친 초연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 검게 그을리고 흉터로 뒤틀린 모습이었죠. 한쪽 눈썹은 타버려 없어졌고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답니다. 하림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본 초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림의 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초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하였답니다. 누구시오? 하림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초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죠.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답니다. 초연이옵니다, 도령님. 슬픔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초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하림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답니다. 충격에 휩싸인 하림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을 닫는 소리가 초연의 귀에 차갑게 울려 퍼졌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초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었죠. 초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연은 자신의 흉측해진 얼굴에 하림이 놀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죠. 물동이에 담긴 물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은 그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 있었죠. 화상으로 인해 피부는 일그러지고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답니다. 그날 밤 초가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죠. 초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누웠고 하림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있었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서 밤을 보냈습니다. 초연은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하림의 놀란 눈빛,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초연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런 귀신 같은 외모로는 더 이상 하림 곁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였죠.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림이 더 보길 바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림의 눈은 나았으니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초연은 조심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림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죠. 작은 보따리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긴 후 그녀는 작은 종이에 마지막 인사를 담은 편지를 썼답니다. 눈이 다시 나아서 너무도 다행이옵니다. 하지만 이런 추한 몰골로는 더는 도령 곁에 머물 수가 없을 것 같사옵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녀는 편지를 하림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하림의 얼굴을 바라본 초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녀는 쓰라린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 집을 떠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초연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하림과 함께했던 초가집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하림을 향한 사랑과 그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답니다. 하지만 하림의 마음은 초연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뜬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순간 놀랐을 뿐이었죠. 초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희생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하림은 전날 밤 잠들기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밝으면 초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리라고 마음먹었죠. 초연의 새로운 얼굴은 아직은 어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림은 마음을 가다듬고 초연을 찾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초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편지 한 장만이 달랑 놓여 있었죠. 하림은 급히 편지를 펼쳐보았고 초연이 떠났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림은 황급히 초가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고 초연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림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마을과 뒷산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초연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고 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점점 지쳐가던 하림은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벼슬아치가 되면 그 힘을 사용해서 초연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죠. 그때부터 하림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다시 미친 듯이 글 공부를 시작하였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직 초연을 찾기 위한 일념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죠. 하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초연을 찾아내어 그날의 실수를 사과하고 진심을 전하리라 다짐했답니다. 하림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한 지 2년이 지난 후 그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죠. 과거에 합격한 하림은 처음에는 조정에서 낮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죠. 하림의 근면함과 총명함은 상관들의 눈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연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초연을 찾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하였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에게 암행어사 자리가 제안되었을 때 하림은 망설임 없이 자원하였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고 부정을 적발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홀로 다녀야 하고 위험도 많은 자리였기에 대개는 꺼리는 자리였죠. 하지만 하림에게는 이 직책이야말로 초연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하림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초연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림은 암행어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답니다. 하림은 암행어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여러 고을을 다니며 초연의 행방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밤마다 초연의 모습을 그리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리라 다짐하였죠. 비록 그녀의 얼굴은 변했을지라도 하림의 마음속에는 초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암행어사의 복장을 한 하림은 전국 각지를 누볐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막이나 객사에 머물며 그 고을 사람들에게 초연의 행방을 물었답니다.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흉측해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림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림은 수십 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슷한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초연이 아니었죠. 실망은 컸지만 하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소문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작은 마을에 도착한 하림은 주막에서 휴식을 취하며 평소와 같이 초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서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흉측해진 여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흉측한 여인이라 설마 불귀신을 말하는 거요?
불귀신이요? 마을 외곽에 불귀신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지요. 얼굴이 불에 타 흉측해져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여인입니다. 어떤 심보 고얀 놈들이 불귀신이라고 놀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들 그 여자를 불귀신이라 부르고 있지요. 하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귀신이라는 여자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여인은 키가 크고 생긴 거와 다르게 말투가 고왔지요. 화상으로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어도 눈매만큼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이 기억하는 초연과 매우 흡사하였기 때문이었죠. 그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작은 움막이 하나 있지요. 그곳이 바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초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림은 주모가 알려준 마을 동쪽 언덕 위의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숨은 거칠었죠. 벼슬에 맞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는 잊은 채 하림은 그저 초연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급히 언덕을 올랐답니다. 언덕 위에 다다르자 작은 움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 텃밭에서는 한 여인이 약초를 가꾸고 있었죠. 여인은 얼굴을 가리는 천을 쓰고 있었지만 하림은 그 자태만으로도 초연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답니다. 초연 낭자?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초를 가꾸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으로 가려져 있던 얼굴이 드러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초연이었죠. 그녀는 하림을 알아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급히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하림은 초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초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디 그냥 가십시오, 도령님. 이런 몰골로 어찌 감히 다시 도령 곁에 서려 하겠사옵니까? 하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초연은 한 발 더 물러섰죠. 제 얼굴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불귀신이라 부릅니다. 이 얼굴을 보고선 아이들도 울며 도망칩니다. 그런 저를 어찌 도령님 같은 분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번졌고 눈물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날 도령님께서 뒤돌아서셨을 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그 눈빛을. 하림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하림은 초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그 눈빛은 놀람 때문이었을 뿐 내 마음은 한순간도 그대를 밀어낸 적 없소. 나는 그저 너무 어리석었을 뿐이요. 도령님께선 이제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분이시옵니다. 세상 밝은 길을 가야 할 분이 이런 흉한 저를 다시 찾으실 이유가 없사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저는 과분하옵니다. 저 같은 여인이 감히 곁에 설 자격이 없사옵니다. 하림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초연 낭자, 그대가 어찌 자격이 없단 말이오. 그대는 목숨을 바쳐 날 구했고 눈먼 나를 위해 세상 모든 고통을 감내했소.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고운 사람이 그대요. 초연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하림은 그의 손을 붙잡아 가슴 가까이 가져갔죠. 나는 지금 그대에게 정식으로 청하오. 저와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오. 벼슬이 무슨 소용이오. 그대 없는 자리는 늘 허전했소이다. 그대 없이는 나 역시 온전할 수 없소. 정말 제 곁에 남으시겠사옵니까? 이 흉한 얼굴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오. 그대의 상처는 그대의 용기요.
그대의 흔적은 그대의 사랑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그대요. 초연은 말없이 하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쁨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고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죠. 이후 하림은 암행어사의 직책에서 벗어나 궁궐에서 공문서를 담당하는 승정원 주서라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림은 초연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하림은 자신의 벼슬과 연주를 총동원해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직접 정성을 다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초연의 얼굴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원들은 하림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원들은 초연의 얼굴을 처음 보고 그 심각한 화상의 흔적에 깊은 걱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초연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술을 온 정성을 다하여 펼쳤답니다. 여러 날과 밤을 거쳐 힘든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연의 얼굴은 화상을 입기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보기 흉측했던 상처는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초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림은 초연의 그런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간의 고생을 함께 견뎌온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감사의 정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시련과 아픔을 뒤로한 채 평범하면서도 진실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혼례 첫날 밤, 초연은 마침내 얼굴을 가린 천을 완전히 벗겨내며 서로를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오랜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품은 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정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첫 만남의 설렘과도 같았으며 그날 밤의 이야기는 깊고도 간절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죠. 초연은 한때 가장 추한 얼굴을 가졌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으로 끝내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림은 그 초연의 마음에 평생을 다하여 보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남기며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억되었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시대의 깊은 산자락에 둘러싸인 한 고을에 산을 넘고 맑은 계곡물을 건너 북적이는 장터로 향하던 떠돌이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손이었죠. 하늘이 높고 구름이 맑은 가을날 그는 삐걱거리는 낡은 지게를 메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외딴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부잣집 자제도 관복을 차려입은 관가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로 오직 두 팔로 생계를 일구는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장터마다 다니면서 바늘에서부터 옷감까지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그의 누더기 같은 도포 안에는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길손이 이끼 낀 길목에 돌로 된 높은 벽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손은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 몇몇이 모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간 길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죠. 이게 무슨 짓이냐? 길손이 굵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두꺼비를 불에 던져 구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 앞에서 몸부림치는 두꺼비의 모습에 길손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였죠. 길손은 불길 속에서 작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는 두꺼비를 가엾게 여겨 차마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두꺼비의 흑빛 피부가 조금씩 불에 그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였답니다.
길소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걸 받고 저 가엾은 생명은 나에게 넘겨라. 길손이 달아 해진 엽전 면 잎을 꺼내어 아이들 앞에 조심스레 들이밀었죠. 아이들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두꺼비를 길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엽전을 보자마자 까맣고 작은 손으로 냉큼 돈을 움켜쥐고 가을 단풍이 물든 산속으로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길손은 두꺼비를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두꺼비의 흑빛 피부는 불에 조금 그을려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주변을 둘러보다 이끼 낀 바위 틈새로 흐르는 맑은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길손이 뿌려준 물방울이 두꺼비의 몸에 닿자 이 작은 생명체는 생기를 되찾는 듯했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길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풀잎 사이로 느릿하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자 길손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낡은 도포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무거운 지게를 다시 짊어졌죠. 길손은 지게끈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장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심히 길을 걸어 길손은 마침내 경상도의 큰 장터에 도착하였답니다. 북적이는 장터 한켠 길손은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나이든 선비가 길손의 건장한 풍채를 유심히 살피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죠. 선비의 눈은 특유의 영리함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자네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고향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구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선비는 길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길손의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 그리고 거침없는 덩치까지 유심히 살폈죠. 네,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며 지게질을 많이 했사옵니다. 길손이 공손히 답하였죠. 자기소개가 늦었군. 나는 심진사라고 하네. 심진사는 넓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고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성격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내가 요새 힘센 인물을 구하고 있는데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길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당장 밥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길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좋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손은 심진사 집의 막일꾼이 되었습니다. 길손은 심진사를 따라 고을 동쪽에 자리한 심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웅장한 심진사의 집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죠. 넓은 마당의 한쪽에 자리한 작은 행랑채가 그의 거처로 정해졌죠. 처음 며칠간은 푸짐한 밥상과 넉넉한 대우를 받자 길손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답니다. 그는 새벽녘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성실하게 일하였죠. 드디어 머무를 곳을 찾았구나. 길손은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행랑채에 돌아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죠. 점차 심진사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면서 품삯을 약속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아예 트집을 잡아 월말에 주기로 한 품삯마저 깎아버렸죠. 길손은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진사는 늘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길손을 내려다보았죠. 길손의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거친 손은 더욱 굳은 살이 박혔답니다. 심진사는 길손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밥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녀의 손에 찬밥 한 그릇이 겨우 전해질 뿐이었죠. 이마저도 제때 주지 않아서 길손은 종종 배고픔을 참아야 했답니다. 심진사는 그저 착취할 뿐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은 이내 자신이 내린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심진사의 차가운 대우 속에서도 길손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을 맡은 하녀 초란이었죠. 초란은 23세 나이로 어릴 적 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종살이로 팔려온 불운한 여인이었답니다. 그녀는 심진사 댁에서 오랫동안 부엌 일을 맡아 해왔죠. 초란의 얼굴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다정한 성품과 맑은 눈빛, 부지런한 손끝을 가진 여인이었죠. 부엌 일을 맡은 초란은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심진사 집안 사람들의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어느 날 밤 길손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지친 몸으로 행랑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 그릇 하나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죠. 길손이 그릇의 뚜껑을 열자 따뜻한 소고기국이 은은한 김을 내뿜었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베풀어 준 것일까? 길손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길손은 초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와 눈빛이 길손의 시선을 피했죠. 살짝 눈치를 챈 길손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국을 가져다 주신 분이 혹시 아시었소? 길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 힘든 일을 하시니 기운을 돋우실 것이 필요할 듯하여서요. 초란은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답하였죠. 길손은 초란에게 고개 숙여 고맙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길손은 고단한 저녁마다 초란이 몰래 내어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간간히 만들어준 꿀떡 한 접시를 통해 많은 위안을 받기 시작하였답니다. 초란의 작은 배려는 차디찬 심진사의 집에서 길손에게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초란의 따뜻한 마음이 길손에게 위안이 되고 있던 한편 심진사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진사는 고을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심진사는 고을의 땅 문서를 몰래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많은 선량한 농민들의 터전을 빼앗아 왔습니다. 붓 한 자루와 도장 하나로 수십 명의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죠. 심진사는 고을 창고에 보관된 새 곡식을 썩은 곡식과 교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뭄이 들고 씨앗 농사마저 실패하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악덕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많은 이자를 벌어들이는 일 또한 심진사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거나 병이 들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심진사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이자는 원금의 3배, 4배까지 불어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땅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심진사의 창고는 날로 불어나고 그의 집은 더욱 화려해졌죠. 심진사의 악행이 고을 전체를 괴롭히는 동안 길손과 초란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의 연결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한편에서 쌀을 나르거나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울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이를 핑계 삼아서 자주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이어가던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갔답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오. 어느 가을날 길손이 우물가에서 초란에게 옷을 건네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초란은 고개를 살짝 숙여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손이 있는 곳에도 불을 따뜻하게 떼어야겠습니다. 어느 날 밤 길손이 허리를 다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초란이 찾아와 약초를 달인 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초란의 손길은 따뜻했고 길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초란이 진창길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습니다. 길손은 망설임 없이 초란을 등에 업고 숙소로 향했죠. 비에 젖은 초란의 부드럽고 봉긋 솟은 몸이 길손의 등에 딱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손은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감정이 일었답니다. 초란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길손의 심장은 더 빠르게 쿵쿵 뛰었죠. 길손은 초란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초란 역시 길손의 정직하고 듬직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죠.
어느 겨울의 차가운 밤 길소는 조심스럽게 초란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해지자 길소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뺨을 살포시 어루만졌죠. 초란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애정을 확인하였죠.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져 가던 어느 겨울밤, 심진사는 고을 양반들과 연애를 즐기러 나가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죠. 초라는 부엌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답니다. 촛불 아래 초란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죠. 오랜 시간 망설임 끝에 초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길손이 있는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길손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등불 아래서 초란이 몰래 가져다 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초란이 모습을 드러냈죠. 길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답니다. 어인일이시오? 길손이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더는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곳에서 보내도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 말을 들은 길손은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마음을 굳힌 듯이 말하였습니다. 물론 되고 말고요. 방안이 더 따뜻해지도록 장작을 좀 더 넣어야겠소. 길손이 머쓱한 듯 잠시 장작을 넣고 오려고 하자 초라는 길손의 옷깃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홍시처럼 붉힌 채로 길손의 눈을 올려다보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길손은 조심스레 초란의 옷고름에 손을 뻗었죠.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마침내 옷고름이 모두 풀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죠. 길손은 어느새 초란의 곁에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죠. 길손의 손이 조심스럽게 초란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계속해서 더욱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죠. 꿀처럼 달콤하고 깨처럼 부드러운 그들의 시간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계속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초란과 길손은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심진사 댁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심진사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심진사는 하인을 시켜 한밤중에 초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답니다. 하인이 초란에게 어르신이 급히 부른다는 전가를 전하자 초란은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주인이 하녀를 부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녀는 심진사가 무슨 불순한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품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떨리는 다리로 심진사의 방문 앞에 선 초란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초란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탐하여 왔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심진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심진사는 순식간에 초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억지로 눌러 앉혔습니다. 공포에 질린 초란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심진사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죠. 심진사는 초란을 억지로 취하려고 했답니다. 초란은 심진사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내며 도망치려 했죠. 방 안에서는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한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란을 생각하며 마당을 서성이던 길소는 안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척을 느낀 그는 주저없이 심진사의 방으로 달려갔죠.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소리에 길손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답니다. 길손은 지체 없이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안에는 초란을 억압하고 있는 심진사의 모습이 보였죠. 길손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 심진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힘껏 그를 잡아당겨 초란에게서 떨어뜨렸죠. 이놈이 감히 심진사는 몸이 바닥에 나뒹굴며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심진사는 곧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머슴들을 불러들였죠. 심진사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답니다. 천한 놈 주제에 감히 사내 행세를 하면서 내 안채를 어지럽혀.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심진사의 외침에 여러 명의 머슴들이 즉시 횃불을 들고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심진사의 명령에 따라 길손을 붙잡았죠. 머슴들은 길손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무참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길손의 온몸에 쏟아졌죠. 나무 몽둥이로 그의 등과 볼기짝을 내리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트렸답니다. 심진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이 안 풀린 듯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댔죠. 길손이 매를 맞고 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심진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초란을 향한 욕망과 그것을 방해한 길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심진사의 마음속에는 화가 점점 깊어갔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심진사는 길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멍이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타난 길손에게 심진사는 평소와 다르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그는 먼 곳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중요한 편지를 전해달라는 심부름을 맡겼답니다.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자네에게 맡기네. 조심해서 다녀오게. 심진사의 말에는 이상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길손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낮은 신분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란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먼 길을 떠났죠. 길손의 등 뒤로 심진사의 얼굴에 잠시 음흉한 미소가 스쳤답니다. 길손이 떠난 그날 오후 심진사는 고을의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관아의 아전들에게 자신의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며 크게 호들갑을 떨었죠. 심진사는 자신의 값비싼 비단 몇 필이 사라졌다고 했답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그 떠돌이 장사꾼 출신 길손이란 놈이옵니다. 그놈이 제 비단을 훔쳐서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옵니다. 심진사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심진사가 미리 계획한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길손이 떠나기 전 심진사는 몰래 자신의 창고에서 비단 몇 필을 꺼내 길손의 보찜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길손은 자신의 짐 속에 숨겨진 비단을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길손은 심진사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길손을 다급히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찾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포졸들의 눈이 길손에게 멈추자 그들은 점점 길손에게 다가왔답니다. 한 포졸이 길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길손을 거칠게 붙잡아 다시 고을의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길손은 보찜을 빼앗긴 채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사또는 심진사의 비단을 훔쳤다는 혐의로 그를 크게 추궁하였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길손의 보찜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심진사의 비단 3필이 나왔습니다. 심진사는 사또 옆에 서서 저놈이 자신의 비단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다고 마구 소리치고 있었죠. 길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사또는 길손에게 곤장 10대를 치도록 명하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묶인 길손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죠. 매 한 대가 내려칠 때마다 그의 볼기짝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새겨졌답니다. 형벌이 끝난 후 길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두운 옥에 갇히게 되었죠. 길손이 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심진사 댁 부엌에서 일하던 초라는 안채에서 일하는 다른 하녀들에게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초라는 심진사가 길손에게 누명을 씌워 관아에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초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그날 밤 초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심진사의 꼴이 보기 싫었던 초라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진 밤, 초라는 작은 보따리를 꾸려 몰래 담장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을 몰래 나서려던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에 나타났답니다.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하다니. 당장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심진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초라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심진사의 하인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심진사는 초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며 그녀를 끌고 갔죠. 심진사는 탈출하려는 초란을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를 보관하는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습하고 어두운 데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곳이었죠. 심진사는 초란을 거칠게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니녀는 나의 정을 매몰차게 거절했으니 기생촌에 비싼 돈을 받고서 팔아넘겨버리겠다. 심진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리자 초란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초란을 장독대 창고에 가둔 후 심진사는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비단요와 깨끗한 이불 위에 누운 심진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진사의 꿈속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마리의 두꺼비였습니다. 흑빛 몸에 초록색 반점이 있는 두꺼비는 심진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두꺼비는 사람의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놈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두었고 재물을 마구 약탈하였으니 곧 네 놈의 집에 큰 벌이 내릴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고 어두웠지만 산속의 메아리처럼 심진사의 귓가에 울려 퍼졌죠. 심진사는 두꺼비의 말에 몸서리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한 꿈이로다. 심진사는 중얼거리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심진사의 안방 앞 마루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문 앞에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 마리의 두꺼비였습니다. 흑빛 몸에 초록색 반점이 있는 두꺼비는 꿈에서 본 그 두꺼비와 똑같은 모습이었답니다. 두꺼비는 심진사를 향해 낮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꺼비의 입에서 보라색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답니다. 보라색 연기는 심진사의 안방으로, 마당으로 그리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연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심진사는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답니다. 곳간에 보관된 쌀이 갑자기 수십 마리의 바구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희고 깨끗하던 쌀알들이 까맣게 변하여 곤충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죠. 심진사가 허겁지겁 달려가 창고를 열어보았을 때 그곳의 광경은 더욱 참혹했답니다. 값비싼 비단들이 썩어 문드러져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은 보화가 보관된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빛나던 금은 보화가 검게 변해서 만지는 순간 부스러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심진사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평생 모아온 재산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죠. 두꺼비는 여전히 안방 앞에 앉아 보라색 연기를 내뿜으며 심진사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심진사는 자신의 재산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두꺼비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보라색 연기가 심진사의 얼굴로 흘러들어갔죠. 심진사는 갑작스러운 기침과 함께 보라색 연기를 들이마시고 말았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심진사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진사는 갑자기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진사가 재물을 빼앗고 매질하고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고 심진사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심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저리 가거라. 내게 오지 말거라. 심진사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가 나타났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저 환각이었지만 심진사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답니다. 작은 두꺼비들이 온 마당을 가득 메우고 점점 심진사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했죠. 심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두꺼비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들은 심진사의 옷과 몸에 달라붙었답니다. 바로 그때 보라색 연기를 내뿜던 두꺼비가 심진사 앞에 나타나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당장 스스로 관아에 가서 지은 죄를 모두 남김없이 자백하라.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분명히 들렸죠. 심진사는 두꺼비의 말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죠. 머릿속에서는 두꺼비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심진사는 마침내 돌아버릴 것만 같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심진사는 정신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관아를 향해 달렸죠. 관아에 도착한 심진사는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사또, 소인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제발 사또를 뵙게 해 주시옵소서.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심진사의 모습은 평소의 오만한 대부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소인이 길손에게 누명을 씌웠나이다. 창고에 비단을 훔친 것은 그가 아니고 모두 소인이 꾸민 일이옵니다. 심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심진사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토해냈습니다. 땅 문서를 위조한 일, 창고의 곡식을 바꿔치기 한 일,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까지 모두 고백했죠. 심진사의 자백 이후 사또는 즉시 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심진사의 집을 수색하자 그의 창고에서 위조된 땅 문서와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또는 증거를 확인한 후 심진사에게 중한 형벌을 내렸답니다. 심진사는 남아있던 재산도 모두 관아에 몰수당하였습니다. 그의 집과 땅, 창고의 곡식과 비단, 금은 보화까지 남김없이 모두 빼앗긴 것이죠. 심진사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곤장을 30대나 맞았답니다. 형벌을 받은 심진사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권세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두꺼비가 내뿜은 보라색 연기가 집안에 가득 퍼진 후에 심진사까지 갇히자 그의 집안은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답니다. 심진사 댁의 머슴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날이 갈수록 휑해졌고 인기척이 사라져 정막만이 감돌았죠.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저택은 쓸쓸함으로 채워져 갔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머슴들 중 초란과 친하게 지냈던 머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문을 열어 초란을 구해주었죠. 머슴은 말하였습니다. 심진사는 옥에 갇히고 이 집은 망하였으니 너를 가두고 감시할 이유도 더는 남지 않았단다. 너도 이제 이 집을 떠나거라. 잘 지내야 한다. 말을 마친 머슴은 자신도 보따리를 챙겨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사또는 진실을 확인한 후 길손의 석방을 명령하였죠. 장독대 창고에서 풀려난 초라는
심진사 댁 근처 숲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초라는 놀라 몸을 움츠렸는데 다가온 것은 바로 보라색 연기를 내뿜던 그 두꺼비였답니다. 두꺼비는 초란 앞에 앉아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길손이 예전에 목숨을 구해주었던 두꺼비라오. 초라는 말하는 두꺼비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두꺼비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길손에게 목숨을 빚져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재물들이 바스러지고 심진사가 갑자기 관아로 뛰쳐나간 것이 모두 그대가 벌인 일 때문이었군요. 초란이 놀란 목소리로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초란은 이 두꺼비가 자신과 길손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꺼비에게 깊이 감사했답니다. 두꺼비는 초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길손이 곧 풀려날 것이오. 함께 그를 마중 나가지 않겠소. 초란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튿날 아침 초란은 두꺼비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두꺼비는 초란의 손바닥 위에 올라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사또가 길손을 석방하기로 한 바로 그날 초란은 관아의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답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길손이 나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던 초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길손 역시 초란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죠.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오랜 시간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초라는 길손에게 지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두꺼비의 도움과 환각 그리고 왜 심진사가 자백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죠. 이야기를 들은 길손은 초란의 손바닥 위에 앉아있는 두꺼비를 바라보았답니다. 길손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꺼비 앞에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한때 자신이 구했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과 초란의 운명을 구해준 것이었답니다. 두꺼비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한 것뿐이라고 길손에게 정중히 말하였죠. 사또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명으로 몰락한 심진사의 집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후 길손과 초라는 고을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길손과 초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길손은 과거의 떠돌이 장사꾼 경험을 살려 마을 장터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였죠. 그는 옷감과 실, 바늘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정직한 값으로 팔았답니다. 길손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친절함에 마음을 열었고 그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붐볐죠. 초란도 길손의 곁에서 장사를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장사를 하는 진열대 옆에는 항상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깨끗하게 지은 밥덩이가 늘 놓여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길손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은인을 위한 것이오. 누군가 물으면 길손은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음식은 두꺼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손은 두꺼비가 자신과 초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깊이 감사했고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했죠. 장터가 한가해지는 오후가 되면 두꺼비는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길손이 준비한 밥과 물을 맛있게 먹고 초록빛 반점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죠. 길손과 두꺼비는 이렇게 직접 만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답니다. 두꺼비의 방문은 길손과 초란에게 언제나 특별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의 이야기는 선한 마음과 진실된 우정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았죠.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월 보름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는 임금이 베푸는 궁중 나래가 열렸습니다. 왕실 정원에는 만개한 매와 꽃잎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종 춘섬의 말에 연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하며 행동을 해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봄날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18해를 살면서 궁궐 안뜰을 거닐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아, 저기 봐. 매화가 만개했구나. 곧 있으면 질 것 같아. 그때 연회에 참석한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한 젊은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녹색 관복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가 들고 있던 책이 그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같은 순간 책을 집으려던 젊은 관리와 연화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연화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봄날의 시냇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젊은 관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던 연하는 얼굴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가씨, 저기 마주치신 분이 사헌부에 새로 오신 홍주서 날이랍니다. 춘섬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홍주서 나리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저리도 잘생기신 분이 아직 혼인도 안 하셨다고 하고요. 들리는 말로는 아직 마음에 두신 정인도 없다고 합니다요. 아가씨, 홍나리께서 이쪽을 보고 계십니다. 춘섬의 말에 연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홍주서와 눈이 마주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홍주서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양 도성을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가씨, 홍주서 나리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춘섬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주막에서 다른 관리들과 승진 축하연을 가지셨는데 옆자리 무관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홍주서 나리께서 말리시다가 어서 말해보거라. 탁주병에 머리를 맞으셨답니다. 지금 의원이 정성껏 치료하고 계시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전에 홍주서의 쾌유를 빌었지만 소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한양 도성 북쪽 삼청동의 외진 곳에 자리 잡은 한의원에서는 쉴 새 없이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예백명수의 거처였습니다. 홍주서가 누워있는 방 안에는 영지버섯과 인삼, 청공, 백출 등의 한약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홍판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풍칠 처혈을 자극해야 하옵니다. 의원이 은침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의식에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마에도 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연기만이 흐릿하게 피어올랐고 이마 위에 3개의 뜸을 올려놓은 홍주서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포나루에 이상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뱃사공들은 그날따라 유독 음산한 기운에 모두 나루터를 떠났고 오직 한 척의 배만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돛을 단 배가 달빛에 비친 모습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황천배와 같았습니다. 이 나루터가 삼도천으로 가는 마지막 정착지라 했으니 어쩌면 정말 저승으로 가는 황천배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면에 닿는 듯 마는 듯 희미했고 도포자락은 바람 없는 밤에도 서늘하게 나부꼈습니다.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홍주서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였습니다. 봄날 시냇물처럼 따스하던 홍주서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참으로 귀찮은 것이구나. 손과 발을 휘휘 털어보며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영의정의 저택에서는 최대감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 어서 마중 나오거라. 최대감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기에 이리 말을 하는 게요? 내가 누구겠느냐? 너의 이승에서의 생은 이미 다했거늘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냐? 그의 말에 혼비백산한 최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저택의 대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 앞에는 웬 젊고 잘생긴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홍주서의 몸을 빌린 저승사자는 훤칠하게 생긴 젊은이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검고 깊은 연못처럼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붉은 반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오시지요. 최대감이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저승사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책장의 서책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문갑 위에 놓인 청동 향로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최대감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도 저승사자는 방 안을 서성이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이승의 물건들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감은 갑자기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였던가? 차 한 잔 하자 하지 않았나? 마시게나. 몸이 건조한 서승사자의 말에 자리에 앉은 최대감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좌의정 김판석이 최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자가 저희 자리를 노리는 것은 물론이요. 제가 이승을 떠나면 제 가족들을 어찌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특히나 제 딸 연아가 걱정입니다. 그자의 아들은 악명 높기로 첩을 셋이나 두었다는 소문이 있고 성품 또한 포악하다 하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제 딸과의 혼인을 강제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감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가족들의 안위만이라도 보살피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좋다, 보름을 주마. 아니, 한 달 그 정도면 되겠지. 저승사자는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승이란 곳이 궁금해졌다. 그대가 이곳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도 이곳에 머물며 이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대감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합천에 있는 내 예봇의 아들이 한양에 잠시 일이 있어 왔네. 김도령이라고 하네. 앞으로 우리 집에 머물 테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제 김선비가 된 저승사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섬아, 연화가 여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김도령이라는 분, 전에 배웠던 홍주선 아리와 참 비슷해 보이지 않니? 아이고 말씀하고 보니 그런 듯하네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홍주서 나리께서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신다고 하니 그저 닮은 분이신가 봅니다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 최대감 앞으로 좌의정 김판석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혼례 예단을 의논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좌의정 김판석의 아들 김상호가 최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명으로 마지못해 연못가에서 그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여필종부의 도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김상호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글도 읽고 배웠다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하오. 여자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기르면 그만이지 않겠소? 연화는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첩실도 셋이나 두셨다고 하던데요. 갑작스런 연화의 말에 당황한 김상호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큰 부인으로서 소실들도 잘 가르쳐야 할게요. 소실들은 모두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메스꺼렸기 때문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앉으시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김상호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자가 남자의 말을 끊고 자리를 뜨다니. 여자의 도리는 오직 하나.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는 것뿐이요. 그때 김선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씨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여인에게 자식을 낳으라 말할 수 있단 말이오. 씨부터 구해 오시는 게 좋을 듯하오만. 김상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홍시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뭐라 했어? 감히 누구에게? 보이지 않소? 당신의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려. 김선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김상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급히 김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자와 말씀을 나누실 가치도 없사옵니다. 그냥 가시지요. 연화는 김선비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뒤에서는 김상호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버러지 같은 놈? 네 놈이 누군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저 망나니 같은 놈아. 하지만 연화와 김선비는 이미 연못가를 벗어나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연못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연화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곤란하던 차였습니다. 이를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할 만한 먹을거리를 가져가 주시면 돼요. 내 몸이 시장하다는 것 같으니. 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죠.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다과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연화가 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청주와 족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리 맑은 빛깔의 물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김선비는 청주를 따른 잔속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은 정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연화가 작은 술잔을 들어보이자 김선비도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그토록 즐기는. 김선비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은 참 특이하시네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보시는. 연화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홍주서 나리를 아시나요? 홍주서라. 김선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으시오? 그냥 선비님께서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세상엔 서로 닮은 이가 많다 하더군. 김선비는 담담히 대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 앞마루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연화가 장기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비님, 장기는 두실 줄 아시겠지요? 장기라, 그것은 어떻게 두는 것이오? 연화는 하나하나 장기말의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옆에 놓인 다과상의 엿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엿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더니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엿이라 하였소? 참으로 달콤하구나. 선비님 설마 엿도 처음 드시는 건가요?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합천에선 어떻게 지내셨기에 선비님 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나요? 김선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연화가 말을 움직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어머, 선비님 장기는 처음 두신다면서요. 장군이요. 연화는 놀란 눈으로 장기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잘 두시잖아요. 그저 그대의 설명이 좋았을 뿐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입가에는 엿의 달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가씨, 김판석 대감댁 아드님께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춘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또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은 하루 걸러 영의정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에 맞게 행동했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선비님, 마침 김선비가 나타나자 연화가 환한 얼굴로 그를 반겼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비님과 약속이 있어 나갈 참이었네. 연화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둘은 급히 뒷문을 빠져나와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한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이 그대를 괴롭히는 모양이요.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정적이라 아버지를 쥐고 흔들기 위해 저와의 혼사를 빌미로 삼는 것이지요. 그럼 저자와 혼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당연하죠. 저번에 보셨잖아요. 그는 너무나 교만하고 여자를 무시해요. 마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한때는 인간의 죽음을 빼앗는 자신의 일에 차갑게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화를 만난 뒤로 무엇인가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달라요. 연화의 말에 김선비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가끔은 너무나 슬픈 눈빛을 하세요. 마치 내일이라도 곧 떠날 사람처럼요. 김선비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가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승사자라 하오. 연화는 잠시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저승사자라면 암행어사가 분명하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밀을 감추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선비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모든 것을 새롭게 보시는 것도 분명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겪고자 하신 거겠죠?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말씀이 최근 포도대장의 비리 소문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던데요. 그것 때문에 암행 나오신 건가요? 연화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의정 최대감이 원하는 대로 연화를 지키고 그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고. 해질 무렵 김선비는 한양 포도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연화의 말대로 포도대장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분명 김판석 대감과 관련이 있을 터였습니다. 나리,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던 포도청 아전이 홍주서의 모습을 한 김선비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에 사원부를 드나들며 홍주서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께 드릴 말씀이 있네.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께서는 지금 내금위장과 함께 계시겠지. 김선비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죽은 자의 혼령도 산자의 악행도 모두 알고 있는 그였기에 포도대장과 내금위장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나왔네. 김판석 대감과 관련된 포도대장의 작패와 내금위장과 나누는 협작질도.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혹시 김선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미 연하에게 암행어사로 오해받은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포도대장에게 전하게나 조만간 그를 찾아가겠다고.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도대장은 물론 김판석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의정의 저택. 아버님, 소녀 김선비님과 잠시 출타하였다 오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정자에서 연하와 저승사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어제 포도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대가 말씀하신 그들의 적폐를 파헤쳐 보려 하오. 연하의 눈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김판석 대감 일당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시오. 나는 김선비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려다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님이시니까요. 연하가 웃으며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저승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제가 걱정되는 건 연하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오? 이 일이 끝나면 선비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시나요? 저승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연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거라면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연하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선비는 포도대장의 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시게. 포도대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김선비의 방문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게 어사나리. 아니 자네. 포도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판석 대감과 거래한 모든 장부를 가져오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무슨? 내금위장을 통해 빼돌린 군비,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세금, 그리고 김선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의정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모든 증거들까지. 포도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욕망도, 죽어가는 자들의 한숨도. 포도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비리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세. 김선비는 장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욕심이 많구나. 짧은 삶 속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욕심내다니. 이보게. 내일 아침 이 모든 것을 조정에 공개하시지요. 그리고 김선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판석 대감에게 전하시지요. 영의정의 딸을 탐내는 일은 이제 그만두라고. 하지만 김판석 대감께서 그가 영의정을 음해하고 딸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니. 포도대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김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일은 꿈이라 생각하시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도대장이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고백하고 김판석 대감 일당의 음모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영의정의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포도대장이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님의 오해도 풀리실 것이지요? 최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사흘.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판석 대감 일당의 비리가 밝혀진 후 한양도성은 잠시 정적 간의 싸움이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연화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매화나무 아래로 가보는 건 어떻소?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께선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수 있나요?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내 임무는 언제나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법이요. 그럼 며칠이나 남으신 건가요? 사흘. 김선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짧아요. 인생이란 원래 짧은 것이요. 다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과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면. 저승사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는 말하지 마시오.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연화야. 저승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승사자시죠?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선비님, 전 이제 알아요. 선비님이 누구시든 어디서 오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연화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만 진실이길 바랄 뿐이에요. 김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띄었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짓이 없어. 그럼 됐어요.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죠. 매화나무 아래에서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영의정의 서재에서는 촛불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창밖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로구나.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안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저승사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떨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해드릴게요.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이 이상하오. 저승사자의 말에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 분이 아니시죠?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에는 깊은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선비님의 모든 것이 마치 저승에서 오신 것 같은 그 신비로움이.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들렸지만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소?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요. 마치 영혼 속에 잠든 것처럼. 달빛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선비는 연화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평온했고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구나. 김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며 보았던 그 모든 이별과 만남, 생과 사의 순간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시려는 건가요?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 김선비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저승사자이신 거죠? 그렇소. 나는 영혼을 데려가는 자, 죽음을 관장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선비님과 함께 있으면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두렵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 싶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연화가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틀 밤이 남았소. 그래서 오신 거였군요. 아버님을 모셔가시기 위해. 처음엔 그랬소. 하지만 이제는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저승사자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비록 짧지만. 둘은 아침 햇살 속에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승사자는 알았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지.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영의정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어서.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연화였습니다. 들어오거라. 대감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실 건가요?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행복한 생을 살았으니. 아버님, 연하야,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네가 혼인하는 것도 못 보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대감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하야, 잘 있거라. 연화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비님,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연화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어쩌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모습도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순섬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김선비가 떠난 후 그녀의 눈빛은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홍주서 나리께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원님 말씀으로는 기적이라 하십니다. 이제껏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눈을 뜨셨다고? 연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며칠 후 회복기를 거친 홍주서가 정승댁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홍주서가 인사를 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승의 깊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만 홍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리고 그 꿈속에서 연화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뵈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억하시나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그 꿈이 아닌 듯 생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준 것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매화가 꽃잎을 날렸습니다. 아가씨, 홍주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꿈을 함께 꾸어주신 것은 아닌지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꿈을 꾸었던 걸지도. 둘은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연화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비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인연을 이어준 이유를. 편지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 그 특별한 사랑의 기억이.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